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20편 백제의 토지, 귀족의 땅인가 농민의 땅인가. 백제의 경제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백제의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인 농업이었을 텐데 왕실을 비롯한 지배층은 토지를 어떻게 지배했으며 농민들에게는 토지의 개인 소유가 허용됐을까요? 백제 시대는 어떤 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파종하고 수확했을까요? 조세 제도는 또 어떠했을까요? 농업 이외의 수공업과 상업은 또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백제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사 전공자 중에서도 경제사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충북대학교 양기석 교수가 고대 백제인들의 경제생활의 이모저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원시사회, 즉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의 토지는 하늘이 준 선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시족이나 부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생산의 목적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노동활동도 공동으로 하고 생산물에 대한 분배 역시 공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생산력의 수준이 낮은 단계였기 때문에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인간의 생활이 점차 목축과 농업 경제로 이행되면서 석기와 목기 같은 연장이 사용되고 특히 철기로 이어지는 생산 도구의 발전이 잉여 생산물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들은 토지와 같은 중요한 생산 수단을 차지하기 위해 지배계급과 피지계계급으로 나뉘어서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시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고 고대 국가가 성립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백제의 토지 소유의 형태는 어땠을까요? 시경 소화편을 보면 부천지하 막비왕토란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고대 국가 시기에는 나라의 모든 땅과 백성들은 곧 임금의 소유다라는 이른바 왕토 사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나라 안의 모든 토지가 임금, 즉 왕실의 소유였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 채치원이 쓴 이런 여러 비문들 내용들 보면 실제로 그 땅은 개인 땅이지만 국가의 공전이다라는 말을 동시에 적어놓고 있어요. 이 말은 전자 얘기는 실제 소유 관계로 봤을 때 개인의 땅이라는 얘기고, 후제 개인 땅이면서도 공전이다, 국가 땅이다라고 한 말은 왕토 사상의 분식이 돼갖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건 관념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신라 촐락문서나 여러 가지 봐도 개인 땅도 국가 땅 못지않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라 채치원이 했다는 개인 땅이지만 국가의 공전이다, 이 말을 풀이하자면 실제 소유주는 개인이지만 나라 안의 모든 땅은 임금 소유이므로 곧 국가의 땅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토지 개인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왕토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토지 공개념하고도 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경우 국가와 왕실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절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 양기석 교수의 분석입니다. 왕실 소속의 땅은 왕도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관련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백제 그 사비 도읍기 때 기록을 보면 그 국왕 직속하에 22개의 그 관부를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행정 업무를 분담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소위 22부사제라 그러는데 거기에 그 곡부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느냐? 예, 대왕마마. 대신들도 모두 떠날 준비를 갖추었사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서해 대도로 갈 것이옵니다. 아, 그래. 지난번에는 그곳에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백짐이 활솜씨를 보여줄 것이다. 자, 가자. 고이왕 3년 겨울 10월에 왕이 서해의 대도로 사냥 나갔는데 왕은 손수 사슴 40마리를 쏘아 마쳤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고이왕이 사냥을 나갔다는 서해 대도를 두고 지금의 강화도냐 아니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서해 대도는 고이왕뿐만 아니라 진사왕도 사냥을 나갔다는 것으로 돼 있어서 왕실 소유의 땅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찬가지로 한성 도읍기에 임금의 사냥터로 자주 거론된 행악인이 구원인이 하는 지역들 역시 왕실에서 직할하는 땅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왕릉이나 궁궐 그리고 제단 등 지배층의 주요 시설물과 변경 요지의 군대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 역시 그 면적이 광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토지들을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바로 곡식곡자를 쓰는 곡부였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왕실 이외의 지배계층에 속하는 귀족들 역시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자면 그 경제적 기반이 되는 토지 소유가 필수적이었겠죠. 백제의 일반 귀족들이 정례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형식으로 국가, 즉 왕실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이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족들이 그 대토지를 소유하게 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요즘 말로 치면 어떤 권력을 남용을 해서 재산을 불법적으로 늘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뺏는다든가 뭐 또 개간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인데 어떤 군사적인 공로를 세웠을 때, 이랬을 때 국가가 그 공로에 대한 보답적인 성격으로 또 일정한 토지를 주는 사례가 우리가 이제 고대뿐만 아니라 근대에 이르러서도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선 귀족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의 토지와 재산을 빼앗는 경우로 고구려 고국천왕 시기의 어비류와 좌가려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냐? 중의 대부인 패자 어비류와 병자 좌가려가 무리를 모아 이곳 도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하옵니다. 무엇이라? 어비류와 좌가려라면 왕비의 친척이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제들이 세력을 믿고 교만하고 사치하여 남의 자녀와 밭과 집을 함부로 빼앗아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였사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이제야 짐에게 고하느냐? 송구하옵니다. 왕비마마의 친척들인지라. 누가 또 모반에 참여하였느냐? 연나부 소속 귀족들 일부가 함께하였다 하옵니다. 내 이놈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니라. 여봐라! 도성에 있는 군사들을 모두 출동시켜 반역의 무리들을 소탕하도록 하라! 이처럼 일부 귀족들이 권력을 앞세워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강탈하는 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가는 사례는 백제에서도 빈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백제의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된 데에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인한 삼인 정책과 개척 사업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의자왕 2년 가을 7월 왕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침범하여 미우성 등 40여 성을 함락시켰다. 8월에 장수 윤충이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신라의 대하성을 치니 성주 품석이 처자와 함께 나와 항복하였으나 윤충은 이들을 모두 죽여 그 머리를 베어 백제의 도성으로 보내고 남녀 10,000여 명을 사로잡아 나라의 서쪽 주와 현에 나누어 살게 하고 군사를 남겨서 대야성을 지키게 하였다. 신라 조정의 분노를 촉발했던 그 유명한 대야성 전투의 결과를
삼국사기 백제본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신라로부터 빼앗은 대하성 일대의 땅은 물론 국가 소유가 되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사로잡은 10,000명의 신라인을 데리고 와서 서쪽에 있는 주와 현에 편입시켜 살게 했다는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확보한 적국의 백성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살게 하는 3인 정책은 백제뿐만 아니라 고대 국가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살게 하려면 대단히 넓은 땅을 개간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새로운 토지들을 귀족들이 소유함으로써 대토지를 보유한 귀족들이 속속 늘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왕실과 귀족 말고 대규모 토지의 소유자가 또 누구였을까요? 바로 승려들이었습니다. 사원도 중요한 경제 주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원은 본래 그 불교가 들어올 때 왕실 불교, 국가 불교적인 성격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 왕족들이 그 절에다가 일정한 토지를 갖다가 희사를 한다든가 등으로 해서 이 사원 경제가 상당한 큰 경제의 규모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 같은 경우에는 침유왕 때부터 불교가 공인되고 있고 또 중국의 주서를 비롯한 여러 기록에 보면 지난번 백제의 종교를 탐색할 때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중국 사서인 주서 백제전에는 백제에는 중과 비군이 절, 탑은 매우 많으나 도교의 사원과 도사는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려와 사찰이 매우 많다 했는데 그 많은 승려들과 사찰들을 유지하려면 토지를 비롯한 만만치 않은 사찰 소유의 재산이 필요했겠죠. 소승은 진나라 황제 폐하의 명을 받고 백제의 불법을 전하러 온 마라난타이옵니다. 어서 오시오. 짐이 곧 한산의 사찰을 창건할 것이니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과 은혜를 우리 백제 왕실에 베풀어 주시오. 예, 대왕마마. 나무 관세음보살. 백제가 처음 불교를 받아들일 때 왕실 불교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새로 사찰을 건립하거나 기존의 사찰에서 수도 중인 승려들의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국가에서 맡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백제의 관제를 보면 22부 중에 공덕부가 보이는데 바로 이 공덕부가 사찰이나 승려들에게 토지나 재산을 지원해 주는 일을 맡았겠죠. 또한 일본 서기에 보면 백제 27대 위덕왕은 옥천 전투에서 전사한 부왕인 성왕의 죽음을 애통해하여 왕위에 오르지 않고 출가하겠다고 선언하고 신하들은 왕위 계승을 권하는 장면이 올라 있습니다. 결국 원로 대신들이 반대로 자신은 왕위에 오르고 대신에 100명을 출가시키고 공덕을 크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만 해도 대단히 많은 토지와 재화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 부운동 과정에서 승려 도침이 승병을 이끌고 장기간에 걸쳐 나당 연합군에 맞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불교계가 확보하고 있던 사전, 즉 사찰 토지와 같은 경제적 기반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겠죠. 자, 이번에는 공을 세운 귀족들에게 임금이 내리는 시급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풀이로는 시급이란 국가에서 공신에게 일정한 지역의 토지를 내려주고 그 공신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조세를 받아쓰게 하는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주나라 때부터 그 제후를 삼아갖고 그 경제적인 반대급부로 시급을 준 데서 이제 기어놓은 것이고 백제뿐만 아니라 이제 신라고구려에서도 시급을 지급한 사례가 삼국사기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급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시급을 받은 지역에서의 토지세라든가 특산물세라든가 또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권리가 시급주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제가 시급을 지급했다는 기록으로 대표적인 내용은 의자왕 재위 시기에 나타납니다. 의자왕 17년 봄 정월에 왕은 아들 41명을 좌평으로 삼고 각기 시급을 내려주었다. 이들이 모두 의자왕의 친아들인지 아니면 그저 왕실의 자제들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어쨌든 41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좌평에 임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설령 그것이 명예직 관직이었다 하더라도 좌평이 백제의 제1관등인 바에 그들에게 내린 시급의 규모도 상당했겠죠. 백제가 특정 지역을 귀족에게 시급으로 내렸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사료는 또 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의 또 하나의 중심 인물이었던 흑치상제의 경우 중국에서 발견된 묘지명에 흑치라는 성씨의 내력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상지이고 자는 항원으로 백제인이다. 그 조상은 부여시로부터 나왔는데 흑치에 봉해졌기 때문에 자손들이 이를 성씨로 삼았다. 그 가문은 대대로 달소를 역임하였으니 달소리란 직책은 지금의 병부상서와 같으며 본국에서는 이품관 등에 해당한다. 증조부는 이름이 문대이고 할아버지는 덕현이며 아버지는 사차로서 모두 관등이 달솔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본래의 성씨는 왕성인 부여씨였는데 조상 중 한 사람이 나라에 공을 세워서 흑치라는 지역을 시급으로 받은 뒤로 아예 그 흑치라는 지역 이름을 성씨로 삼아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충청남도 예산 흑치상지가 마지막으로 나당연합군과 저항을 했던 그 예산 임존성 그 지역이 바로 자신의 그 조상대대로 연결되던 어떤 봉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흑치상지의 흑치도 자신의 그 시급지로 받은 그 지역 명칭이 그대로 성씨로 붙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로서는 계백장군, 백제 말기 계백장군의 그 계백이란 말이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계백의 집안 역시 그 가문에서 조상이 받은 시급지 이름을 성씨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제 시대에 지금의 행주산성 일대의 군현 명칭이 계백현이었는데 계백장군의 성씨 계백이 거기서 비롯됐을 것이다. 양기석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4대 동성왕은 남제의 황제에게 보낸 국서에서 공로가 있는 백제 중신들에게 관작을 제수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남제서 백제전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영삭장군 면중왕 저근은 정치를 두루 잘 보좌하였고 무공 또한 뛰어났으니 이제 임시로 관군장군 도장군 도한왕이라 하였고 건의장군 팔중우 여고는 젊었을 때부터 임금을 도와 공로가 진작 드러났으므로 임시로 영삭장군 아착왕이라 하였고 건의장군 여력은 천성이 충성되고 정성스러워 문무가 함께 두드러졌으므로 임시로 용량장군 매로왕이라 하였으니 동성왕은 공을 세운 중신들에게 도한왕이니 아착왕이니 매로왕 따위의 관작을 제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 도한왕의 도한은 지금의 전라남도 고흥으로 아착왕의 아착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여읍으로 그리고 매로왕의 매로는 전라남도 장흥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한과 아착과 매로는 각각 그들이 시급으로 받은 지역 명칭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양기석 교수는 문영왕대를 전후해서 나타나는 군호제, 다시 말해서 임금군자를 붙여주는 제도 역시 시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진단합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은 뭐 무령군, 상당군, 서원군에서 군호를 붙여서 유력한 그 공신이나 정치 세력, 귀족들에게 그 작호를 사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백제에도
군호가 사용된 예가 일본석에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무령왕의 아들이라든가 또 무령왕의 아버지를 일본석에는 이제 곤지군 뭐 이렇게 해서 군군 뭐 군군 이렇게 군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후대의 적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백제 시대에도 그런 군호를 수여하면서 반대급부로 그런 시급과 같은 경제적인 혜택이 또 주어졌던 것이 아니겠는가. 일본 서기에서 해당 칭호가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웅략 천왕 5년 7월 군군이 도성에 들어왔다. 백제 신찬에는 신축년에 계로왕이 아우 곤지군을 외국에 보냈는데 백제 임금의 아우로서 우호를 닦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였다. 현종 천왕 6년 겨울 10월 백제국이 만화군을 보내어 조를 바쳤다. 7년 여름 4월 백제왕이 사하군을 보내서 조를 바쳤다. 그의 아들이 있어 법사군이라 하였다. 문영왕 시기를 전후해서 군군, 곤지군, 만화군, 사하군, 법사군 등 임군 군자를 붙인 칭호가 등장합니다. 양기석 교수는 임금이 그 호칭을 내리는 것이 바로 시급을 내리는 것과 같은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를 피력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은 정례적으로 귀족에게 일정 지역을 시급으로 지급하여서 경제적 기반으로 삼도록 한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전쟁터에 나가서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을 해주었을까요? 우선 고구려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한나라는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정예 기병을 끌고 와서 싸우고 있으니 우리 고구려가 그 기세를 대적하기가 어렵사옵니다. 군사가 적으면 마땅히 수비를 하는 것이 병가의 떳떳한 도리이옵니다. 지금 한나라 군사는 천리길에서 군량을 운반하므로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 밑에 도랑을 깊이 파고 성루를 높이 쌓은 다음 들판을 비워서 적들이 먹을 것을 없애버리고 기다린다면 필시 그들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굶주려 돌아갈 것이니 그때 우리는 날랜 군사로 몰아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옵니다. 신대왕 시기에 고구려 장수 명림답부가 들판의 곡식을 모두 태우고 성문을 걸어 잠근 채 적이 굶주림에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역습하는 이른바 청야정술로 대승을 거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신대왕은 이처럼 큰 공로를 세운 명림답부에게 어떤 보상을 했을까요? 명림답부의 공이 지대하다. 짐이 장수 명림답부에게 좌원과 질산을 식으로 내리노라. 전쟁이 끝나고 논공 행상을 할 때 큰 공을 세운 장수에게는 이처럼 임금이 어떤 지역을 시급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이 고구려 본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신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백제의 논공 행상은 다릅니다. 온조왕이 기병 1000명을 거느리고 부현 동쪽에서 사냥하다가 말갈군을 만났다. 한 번 싸워서 격파하고 포로를 사로잡아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근초고왕이 태자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를 급히 쳐서 격파하고 5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는데 노획한 적들을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장군 윤충이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였다. 의자왕은 윤충에게 말 20필과 곡식 1000섬을 주었다. 이상의 사료에 나타난 것처럼 백제의 경우 전투에서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고구려나 신라처럼 국가의 토지를 지급하는 사전의 형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미 세금으로 거두어 놓은 조세미의 일부를 나눠주거나 전쟁포로나 말을 나눠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경우는 삼국사기 기록을 찾아봐도 토지 자체를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아마 그거는 없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기록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 문제는
백제 지역을 뭔가 하여튼 토지 지급한 사례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백제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는 거겠죠. 그 대신 토지 지급보다는 어떤 곡물이라든가 토지 이외에 다른 물건을 갖고 보상하는 사례는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 포로를 또 획득한 전쟁 포로를 분배를 한다든가 또 군마용으로 쓰던 말을 갖다가 노획을 했을 때 그걸 대신 준다든가. 그런 사례로서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전지왕 시기의 해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지왕은 아신왕의 맏아들이다. 아신왕 6년에 외국에 가 있었는데 14년에 왕이 세상을 떠나자 왕의 다음 아우 후네가 정사를 대신 보살피면서 외국에서 전지 태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왕의 막내 아우 첨내가 후네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전지는 외국에서 부음을 듣고 웨이의 군사 100명의 호위를 받고 웨이의 국경에 이르렀는데 대장마마, 소인은 한성 사람 해충이옵니다.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선왕의 뒤를 이어 백제 왕위에 오르기 위해 궁궐로 향하고 있는 이 나라의 태자이니라. 대왕마마께서 세상을 떠나자 왕이하고 첨내가 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사옵니다. 제발 가벼이 듣지 마시고 섬에 의지하여 조금 기다리시옵소서. 결국 전지태자가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대신들이 첨예를 죽이고 전지태자를 데려다가 왕위에 앉힙니다. 전지왕을 옹립하는 데에 해충만큼 지대한 공로를 세운 신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왕은 해충에게 어떻게 보상을 했을까요?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 한성조 1천석. 단순히 한성조 1천석을 그 대가로 주었다라는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한성조라는 것은 한성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토지세, 현물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그 토지를 준 것이 아니라 해충에게 토지를 준 것이 아니라 곡물을 보상한 게 되겠죠. 곡물을 보상하는데 한성 지역에서 국가가 거둬들인 그 세곡미 그 중에서 1천석을 그 공로로 해충에게 준 겁니다. 고구려나 신라 같으면 이런 정도의 공을 세운 경우 어느 지역을 뚝 떼어서 시급으로 주었다거나 혹은 몇백 호를 시급으로 하사하였다 이런 기록이 이어질 텐데 백제에서는 한성 지방의 창고에 거두어 두었던 세곡미 천석을 준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왕을 즉위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주는 대신 한성 지역에서 걷어들여 갖고 창고에 국가 창고에서 관련은 그 세곡미를 갖다가 천석만 준다는 얘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다른 기록에도 보면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토지를 지급한 예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대신에 포로라든가 곡물이라든가 군마라든가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봐서 백제는 물론 토지를 지급했을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기록대로 본다면은 토지보다는 이런 현물 보상 이쪽으로 무게를 둔 게 아니냐. 백제에서도 공훈을 세운 귀족에게 일정 지역을 시급으로 주는 관행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터인데 적어도 문헌 기록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보다는 현물을 보상해 주었다는 기록이 자주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이 대목이 고구려나 신라와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제의 일반 농민들도 사사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백제의 일반 백성들에게 사유재산이 인정되었을까요? 우선 중국 사서인 주서 백제전의 한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죠. 백제의 형벌은 모반을 하거나 전쟁에서 퇴각한 자 및 살인을 한 사람은 참수하였다. 도적질한 사람은 유배시키고 훔쳐간 물품에 배를 징수하였다.
백제의 형벌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인데요. 여기서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훔쳐간 물품의 배를 징수하였다라는 얘기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사유재산이 일정 부분 인정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토지는 어떠했을까요? 왕실과 귀족들 말고도 일반 백성들에게도 토지 소유가 허용되었을까요? 자,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에 소개한 바 있는 문영왕릉의 매집권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을사년 8월 12일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전 만문으로서 토왕과 토백, 토부모의 상하 중관에게 2,000석을 주고 신지를 사서 묘를 만들고 매집권을 작성하노니 앞으로 이 토지에 관해서는 세상의 율령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노라.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문영왕이 자신의 무덤 자리를 지하의 신으로부터 구입했다는 얘기인데 눈여겨봐야 할 글자는 그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세상의 율령에 따르지 않는다. 한자로는 부종율령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문영왕이 죽음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임이 지하의 신으로부터 전 만문을 주고 죽어서 묻힐 땅을 구입한 다음 이 매집권을 작성하노라. 다만 지임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저쪽 세상의 일이므로 현실 세계 율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밝혀두노라. 그렇다면 당시 백제 사회에 토지 매매와 관련된 어떤 율령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뭐 율령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언급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걸 중국과 달리 율령에 따르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그 토지 매매 그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토지 매매가 성행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그거를 좀 이번 단계에 좀 근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단호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를 쫓는다면은 백제에서도 개인 간의 그 토지 소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율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구절이 문영왕릉 매집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당시 백제 개인 간의 토지 매매를 금하는 율령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 율령을 만들었다는 것은 또한 개인 간의 토지 매매가 성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자면 일반 백성들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통일신라 시대 충청도 청주지방과 관련된 촐랑 문서가 발견된 적이 있는데 조금 뒷시기이긴 하지만 백제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소유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겠죠. 8세기 중반에 청주 그 당시는 이제 서원경이라는 행정구역인데 그 서원경 지역의 그 촐락 문서에 토지 구성 관계를 보면 농민들이 소유한 땅이 이제 연수유전답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농민들이 소유한 땅이 무려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삼국 시대에도 농민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하는 현상이 널리 확산돼 있었던 것이 아니냐. 또 하나 예로서는 그 고구려의 그 온달 장군이 그 유명한 그 로맨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 열전편 온달전에는 평강공주가 대궐에서 가지고 나온 폐물을 팔아서 재산을 장만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금가락지를 팔아서 전지와 주택과 노비와 우마와 기타 기물들을 사들여서 소용되는 가구를 모두 마련하였다. 여기서 밭전자에 땅지의 전지를 구입했다는 것을 보면 고구려에서도 백성들 간의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백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백제 사회에서 귀족층이 아닌 일반 농민들의 경우 모두 그 처지와 살림살이가 같거나 비슷했을까를 생각해 볼 순서입니다. 옛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에 의하면 3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기껏해야 나무로 된 연장으로 순전히 사람의 힘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생산력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접어들면서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철제 농기구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우리가 무쇠라고 부르는 주철로 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부러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철기 문화가 발전하여 강철로 된 연장이 나오면서 농업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농업 생산력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소를 이용한 농사, 즉 우경이었습니다. 4세기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보습을 비롯한 철제 농기구가 옛 백제 지역 여러 군데에서 발굴됨으로써 이때 이후로 소를 이용한 밭가르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4세기 때부터는 이제 강철로 만들어진 이런 그 농기구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U자형 가래날이라든가 쇠삽이라든가 또 쇠낫이라든가 또는 그 쇠스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그 중에서 이 우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경은 이제 소가 끌어서 밭을 가는 그런 농경 형태를 우리가 이제 우경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입증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U자형 가래날과 소위 말하는 그 보습입니다. 쟁기 보습입니다. 우경을 하다 보니 깊이가리가 가능해지고 단위 면적당 소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종래의 집체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소농 중심의 농업 경영 추세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농민이 넉넉한 토지를 보유하고 가축을 부리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가축을 이용을 해서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 이런 농가에서는 다른 농가의 기존의 농가보다는 농업 생산력이 훨씬 많아지게 되고 또 독자적으로 노동력 절감이 되니까 개별적인 단위로 농사 짓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니까 이것이 바로 농민층의 사회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 따라서 그런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이런 농민들은 좀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는 자영 농민으로 발돋움했을 테고 또 그런 생산 수단이나 또는 토지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무전 농민으로 전락을 하고 또 그 중에는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품팔이 하는 이런 용장 농민. 말하자면 우경을 실시하면서 개별 농가의 토지 소유가 촉진되었고 토지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자영 농민이 있는가 하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무전 농민도 있었고 그야말로 가진 것 하나 없이 품팔이로 살아가는 이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농민들 사이에 계층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삼국사기 열전편에 등장하는 도미라는 농민과 그의 처에 관한 얘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서는 도미라는 사람이 백제에서 차지하고 있던 경제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미는 백제 사람이다. 비록 편호 소민이었지만 잠옷 의리를 알았으며 그의 아내는 용모가 아름답고 또한 절조 있는 행실을 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삼국사기에는 도미의 신분을 호적에 편입된 보잘것없는 백성이라는 의미의 편호 소민으로 적고 있습니다. 편호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백제 사회에서 백성들에 대한 호구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호적 정리가 비교적 잘 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백성들의 노동력 자원을 일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호구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을 그 호구 대장이나 어떤 장적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렇게 파악을 해서 국가에서 이제 필요하게 되면은 노동력도 징발하게 되고 또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자료로 활용을 할 때 그 편호소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국가의 백성들을 파악하는 단위, 파악하는 그런 장부에 편성된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군역에 동원하거나 혹은 성을 쌓는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사를 할 때 부역에 징발할 대상을 파악하거나 조세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호적 정리는 대단히 중요했겠죠. 부여의 국남지에서 백제시대의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거기 적힌 글자들은 호구조사 결과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목간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종이가 없을 때는 나무나 대나무 그걸 깎아갖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긴 것을 목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구, 소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가운데 중자, 입구자, 소구도 마찬가지죠. 이 용어가 바로 사비시대의 백제가 호구 조사를 해서 그 백성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편성을 했을 때 사용하던 그 용어가 소구, 중구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면사무소에서 기록했던 호적장부 같은 것이 발견된 셈인데 그 목간에 따르면 사람을 소구나 중구 따위로 분류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구이고 어떤 사람이 중구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령층은 우리가 장정이라고도 표현하는 16세 이상의 정남 정녀였습니다. 제일 중요시하는 연령층이 노동력으로 가용할 수 있는 연령층, 그걸 정이라고 부릅니다. 남자는 정남, 여자는 정녀. 지금도 우리가 남정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정남. 가장 노동력 자원으로 쓸만한 연령층이다. 이게 주 파악의 대상이고, 그 나머지 이제 그 연령적으로 못 미치는 연령, 또 가용 연령에서 또 넘치는 연령 이렇게 해서 뭐 일정한 등급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우리가 호동제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백제에서는 국가 경제 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본 자료로서 호적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도미 얘기로 돌아가서 편호소민이라는 도미의 살림살이가 어떠한지, 그의 사회적 신분은 또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죠. 무릇 부인의 덕은 비록 정절을 지키는 것을 앞세우나 만약 그윽하고 어둡고 사람 없는 곳에서 교묘한 말로 유혹하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느냐. 무릇 사람의 정이라는 것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옵니다. 허나 저희 아내와 같은 사람은 결코 두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옵니다. 계로왕과 도미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삼국사기 열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편호소민 신분의 도미가 하늘 같은 임금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설정 자체가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죠. 계로왕은 도미를 궁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신하에게 왕의 의복을 입혀서 도미의 부인에게 보냅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국왕이니라. 오래전부터 네가 예쁘다는 소리를 익히 들었는데 짐이 도미와 내기를 해서 이겼느니라. 내일 내가 너를 궁으로 불러들일 것인즉 지금부터 네 몸은 내 것이니라. 자, 이리 오너라. 대왕마마께서는 헛말을 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제가 따르지 않겠사옵니까? 청컨대 대왕마마께서 먼저 방에 들어가 계시오면 제가 옷을 갈아입고 오겠사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도미의 처는 계집종을 번듯하게 치장시킨 다음에 그의 방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편호소민이라고 되어 있는 도미가 계집종, 즉 하인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도미는 소가족 농민으로서 얼마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업 경영의 주체인 그는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도 하고 노비를 부리고 살 만큼의 경제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6.25의 경전을 읽어서
약간의 학식과 절의를 지킬 줄 아는 덕목도 갖춘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으로 보아서 도미의 활동 무대가 당시 서울인 한성 근교가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 미사리에서 발견된 백제시대의 밭농사를 지었던 유적을 도미가 농사를 짓고 살았던 터전으로 상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도성이었던 풍납토성이나 몽천토성하고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거주를 하면서 뭔가 그 도심지와 관련을 해서 또 농사를 지어서 요즘 말로 치면은 채소나 이런 농산물을 공급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서울의 그 미사리라는 구역에서 4세기부터 6세기에 걸친 밭유적이 나왔습니다. 이 밭유적은 상당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과거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밭유적이 거의 나온 게 없었는데 미사리에서 발견된 백제시대의 밭 유구를 발굴 조사한 결과 상층 밭과 하층 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층에 있는 밭 유적의 연대가 더 오래되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농사를 짓다가 어느 시기에 농사를 그만두고 거기에다 대규모 주거시설을 조성했다가 또 어느 시기에 그것들을 헐고 다시 그 자리에 밭농사를 지은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거시설의 규모나 출토 유물로 보아서 가난한 농민이 살았던 흔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밭을 연속해서 4세기부터 6세기까지 계속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느 시기의 이유는 모르지만 이것을 그 주거지로 이렇게 활용을 한 적이 있죠. 그 주거지 중에는 육각형으로 된 그런 그 건물터와 그 고상식 건물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보면은 이 높은 층수로 이렇게 세워진 건물들이 있죠. 이 고상식 건물이 나왔습니다. 규모도 크고 거기서 나온 유물도 그 수준이 예사 농민들이 소유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높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리 유적지에서 백제시대에 농사를 짓고 살았던 농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또 하나 나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붓글씨를 쓸 때 소용되는 벼루였습니다. 이 벼루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문자 생활과 관련된 이 지식과 관련된 그런 도구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규모도 크고 또 그 당시 수준으로 봐서 질 높은 유물도 나오고 또 문짝개나 행세하는 이런 사람이면은 이건 보통 농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도미전에도 보면 의리를 지킬 줄 안다 이런 얘기는 역시 농사를 지면서도 교양까지 겸비한 이런 농민이기 때문에 예사 농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도미 이야기의 배경을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도미는 지금의 미사리쯤에 상당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비교적 여유 있는 농민이었습니다. 집에는 하인도 있고 농번기 때에는 땅이 없는 무전 농민들을 불러다 일을 시킬 정도의 양인 계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확한 곡식이나 야채를 납품하기 위해서 당시 왕궁이 있던 지금의 풍납토성에 자주 드나들면서 궁궐 사람들과도 유대를 맺었겠죠. 그러던 중에 아내가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계로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자넨 그 여자의 용모를 직접 눈으로 보았는가? 아무렴. 지난번에 사냥 나가는 길에 일삼아 그 동네 들렀다가 길쌈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얼굴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러네. 그래, 어떻든가? 과연 절세 미인이더라고. 내가 한동안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니까 그래. 남의 여자를 탐하면 못 쓰는 법이네. 내가 언제 탐했다고 했나? 그저 잠시 넋을 빼앗겼다고 했지. 아이, 참. 헌데 경들은 무슨 얘기를 그리 재미있게 하고 있었는가? 예, 대왕마마. 저쪽 도성 밖에서 농사짓는 돔이라는 농부가 있사온데 그자가 비록 편호 소민이긴 하나
아내가 절세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해서. 오호, 그래. 누가 그 여인네를 직접 보았느냐? 예. 일전에 그 마을을 지나다가 신이 그 여자의 얼굴을 봤사온데. 그런데 그만 넋을 빼앗겨 버렸노라고 실토를 하였사옵나이다. 이 사람이 어전에서 무슨... 그래, 잘 되었다. 그 도미라는 자가 도성에 들어오거든 짐에게 데리고 오도록 하라. 이렇게 도미 부부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정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편호소민이라는 계층의 사람이 당시 백제에서 어떤 경제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했는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삼국사기에 실린 도미열전의 배경을 저희가 임의로 상상해서 설정한 것입니다.